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우리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한번 이제 근데 대표님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새로운 책이 나오더라고요. 하도 열심히 책을 자주 쓰셔가지고 요게 몇 번째 책입니까? 20번째는 넘었고요. 아직 30번째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셀 수 없는. 왜 그러냐면 이제 네. 뭐 교보나 예스24나 알라딘 같은 데 가서 이제 제 이름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한 50개 나오니까 공저. 도 있고 감수가 나오니까 아. 제가 1년에 또 감수도 한 권씩 하니까 와. 이번에는 예. 홍춘욱의 최소한의 경제 토픽. 예, 정말 쉽게 쓰느라고 애썼습니다. 일부러 쉽게 쓰는 게 더 어렵죠. 그게 이제 뭐랄까 제 생각을 쫙 풀어서 강하게 저의 이슈를 주장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이 이제 인구와 투자의 미래, 네네네. 아니면 디플레 전쟁, 밀레니얼 이코노미 같은 책들. 네. 이제 그런 책은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좀 장기 전망, 그리고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 또는 투자자들한테 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인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힘줘서 쓰는 책. 그런데 이제 생명은 좀 짧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 좀 그 책의 제목 보고 벌써 이건 지금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그런 책들이 있는 반면 이제 제가 쓴 책 중에 환율의 미래라든가 돈의 역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번 경제 토픽 같은 책들의 저자는 좀 아들들, 학생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예, 저희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대학생, 둘째가 중학생인데 그 녀석들한테 이야기를 해볼 만한 주제로 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쉽게 재밌게 쉽게 그리고 이슈별로 쓰는. 좀 긴 이슈를 이야기하면 아빠 저 방에 갈게요. 그러고 나가잖아요. 최소한의 경제 토픽. 그렇죠. 14가지. 14가지. 저희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도 되게 의외인 부분이 있었어요. 독일 경제 파트를 읽으면서 독일은 유럽의 맹주, EU에서도 가장 잘 나가고 전통적인 제조 강국 국가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망가지는 징후는 있었는데 징후? 네, 징후는 있었는데 이제 요새 운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운도 없고 과거에 썼던 정책들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탁 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그렇죠. 터졌죠. 지금 독일 경제가 그러면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일본이 생각나는 한 10년 전 일본이 생각나는. 그 정도라고요? 예. 거의 그럼 이제 성장이 멈추. 예, 제로 성장 중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팬데믹 직후에는 조금 마이너스 성장도 했었고. 예, 그 후 지금 평균 성장률 제로. 0%. 예, 그리고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 내지는 제로 성장. 그러게요. 뭐 해봐야 뭐 0.3% 성장률 뭐 이런. 네, 이번에 뭐 상향 조정한 게 그 정도더라고요. 상향 조정. 상향 조정했어요, IMF가. 그런데 그 전에 마이너스 전망이 플러스 된 거 정도에 불과하니까 경제가 진짜 힘든 거죠. 왜 힘드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유를 살펴봐야죠. 살펴보면 3가지 정도인데 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1990년 독일을 통일할 때 그때 정책이 잘못된 거고. 통일 당시에. 예, 통일 당시에 이제 독일 마르크랑 동독 마르크를 1대1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통화 교환 비율을 좀 잘못 설정해서 동독 마르크의 이제 구매력이 너무 커졌어요. 물론 이제 부자가 됐죠, 동독 사람들은.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부자가 되는 거가 좋은 게 아닌 게 예. 이걸 저희들은 이제 자원의 저주라고 부르는데 예. 어떤 나라가 갑자기 유전이 터져요. 그러면 그 나라는 그때부터 망하거든요. 경쟁력이. 동해. 예, 우리 동해 가스전도 그걸 개발해서 벌은 돈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고요. 그건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르웨이 석유기금처럼 해야죠. 가져오지 말고 해외에서 운영하면서 먼 미래에 우리 자손들을 위한 보험으로 남겨두는. 그걸 이제 자원의 저주에 빠지지 않게. 그게 네덜란드, 더치 디지즈라고 부르는 네덜란드 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1950년대 유전이 터졌는데 그걸 국내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그때는 길더화인데 길더화 가치가 이제 폭발한 거죠. 너무 구매력이 이제 해외에서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흑자가 나니까. 네네네. 그럼 당연히 길더화 강세잖아요. 길도어는 강세로 가는데 문제는 이제 길도어 강세에 원유 산업만 비대하게 커지는 순간
경제 이제 자원, 뭐 투자자들, 사람들이 전부 원유 사업 가고 쏠려버리니까. 나머지 산업은 망하는 거죠. 그 안정적인 걸로 돈 많이 벌러 그런 가니까. 과정에서 특히 네덜란드에 있던 이제 수많은 소비재 기업들이 다 파산하고 주변 기업들이 이제 다른 나라가 네덜란드 내수 시장을 장악하는. 그래서 석유판 돈으로 해외에서 물건 사다 나르는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렇죠. 예, 유럽의 사우디가 되다가 이제 경제 뭐 결단 나고 그 뒤에 이제 네덜란드가 정신 차려가지고 좀 긴축도 하고 해서 살아났죠. 물론 이제 ASML 같은 횡재도 했고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살려준 거라고 봐야 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겪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독 지역이 구매력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정 이 사람의 소득은 100만 원인데 네. 월급은 100만 원 정도 받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500, 400이 된 거죠. 그게 동독이 더 못 살았던. 못 살았는데 서독이 잘 살았던. 네, 근데 이제 1대1로 합병. 그냥 하면서 통화 가치를 너무 올려줬죠. 그러니 이제 동독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부자가 돼서 쇼핑할 땐 좋았는데 동독 회사가 다 망한 거죠. 회사가 망했다. 그렇죠. 동독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다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통화 가치가 갑자기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그 땅이 엄청 비싸지고 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생산성 대비 임금이 엄청 오른 꼴이 되잖아요. 그럼 다 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서독에 있는 비싼 비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동독 지역에 많이 투자할 줄 알았는데 웬걸 딱 가서 동독에서 다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자면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으면 남한과 북한이 이제 통일이 될 때 화폐를 1대1로 합병해 버리면 끝장나겠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약간 비슷할까? 지금 북한은 화폐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 지난 2009년이었나요? 아무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제5차 화폐 개혁하면서 달러라이제이션이 펼쳐지고 있는 나라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화폐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상거래에서 달러나 중국 위엔화를 쓰기를 원하는 상태. 네. 왜 이 두 통화를 쓰냐면 정부가 마음대로 윤정기를 못 돌리니까. 달러나 위안화는. 예, 지금 아르헨티나, 북한 같은 나라들이 그런 나라라고 하고 소말리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세 가지 저희끼리 하는 말로 브로큰 컨트리라고. 이미 깨져버린 더 이상 그 살릴 수 없는 나라로서의 어떤 그게 아닌 시스템이 작동되질 않는. 그러니까 컨트리라고 부를 수 없는 트라이브 부족 국가. 거의 그런 식의 경제가 되는 거죠. 통합 경제가 안 되죠. 부족 국가. 예, 뭐 북한은 좀 어울리긴 해요. 왜냐하면 통합 경제 화폐가 통일 안 되는데 예. 그리고 정부가 화폐를 통제할 권한이 없고 은행 시스템이 파괴됐는데 국가라는 게 작동하는가?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은 평양 일대와 군부를 통치하는 어떤 선군 정치 네. 또는 해외로 러시아로 특히 무기 팔아서 들어온 돈으로 뭐 일본에 이상한 풍선이나 날리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걸 정상 국가라고 볼 수 없잖아요. 야, 우리 박사님은 진짜 툭 찌르면 그 이야기가 줄줄줄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이걸 하나를 공부하려면 쓰려면 그 뒤에 이제 후보로 쓸 글이 한 10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취사 선택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독일의 첫 번째 실수는 결국은 통일 당시에 여러 가지 통화 교환 비율들을 잘못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제 동독 경제의 붕괴 그리고 동독에서 사람들이 유출되거나 동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빈곤에 시달리는. 근데 30년이 됐는데 30년이 넘은 얘기예요. 아직도 그래요.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오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AFD라는 이제 암덩어리를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반대하겠지만 저는 암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 인터뷰나 이 사람들이 쓴 글, 기고한 글들을 이제 이거 책 쓴다고 물론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읽어보는데 와, 이 사람들의 정강을 딱 보고 있는데 느끼는 게 마리 르펜 정도는 여기 비하면 선녀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강 정책이라는 게 뭐를 반대한 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파퓰리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한 정당으로서 우리는 반이민 반세계화 좋아요. 반이민 반세계화 할 수 있지. 네.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할 건데? 노동력 부족 문제 어떻게 할 건데? ADF가 극우 정당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을 위한 대한당 동독 지역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3인당이 아마 내년 선거에서 이제 3당이 되지 않겠나. 3인당이 기존의 정권을 잡았던. 지금
지금 집권 정당인데 숄츠 총리. 예, 숄츠 총리의 인기가 너무나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아니 불황이 2년째 가는데 뭐 답이 없죠. 아니 이거는 유럽 지금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 좀 우경화 되고 있잖아요. 그 우경화라고 보기보다는 파퓰리즘 국가겠죠. 파퓰리즘 국가. 예, 이제 파퓰리즘 국가의 특성이 뭐냐면 상대를 악마화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를 외칠 뿐 대안은 없는. 그래서 이름이 그러니까 좌우를 떠나서.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아까 마리 르펜 정도면 선녀라고 제가 이야기한 게 거긴 그래도 정강 정책이 읽어볼 만한 게 좀 있어요. 뭔가 대안이라도 들고 나온다. 예, 그 정도면 양반이다. 예, 요새 번역기가 예. 특히 저는 딥엘이라는 번역기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딥엘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독일 겁니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되게 편해요. 너무 아이러니한데. 예, 독일로 돼 있는 기사나 이런 걸 이제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되게 읽을만 하더라고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중역이 되니까 좀 힘들어지긴 하는데 네. 또 뭐 쉬운 영어로 번역되잖아요. 보통 그런 영어가 그쵸, 또 그쵸. 이렇게 그런 언어를 번역할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름에서 대안이라는 말을 떼야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대안 정당. 그러니까 나는 기사당 김인 기사가 싫어. 3인당이 싫어. 녹색당 싫어. 이거지. 그리고 상대는 악마야. 근데 그럼 너네는 뭘 하는데 몰라. 뭐가 안 보여요. 그런 정당이 그 UKIP라고 해서 영국 독립당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거의 뭐 절멸 상태가 됐지만 여러 정당들이 이제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그런 여러 정당들이 이제 제가 왜 파퓰리즘 정당을 싫어하냐면 그래 저기가 싫어서 여기를 찍어서 다 잡고 나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멜로니가 운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경기가 좋을 때 지금 수상이 돼 있고 더 나가서 이 사람은 우파 정당 중에서 몇 안 되게 또 반 러시아 쪽이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으쌰으쌰 하는 중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독일의 좌파당 같은 경우 지금 이야기했던 이제 대한당 같은 경우는 동독 지역에서의 빈곤 그리고 우리가 잘 못 살게 된 건 다 이 모든 게 인구 전체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해외 태생 근로자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라는 식으로 세상을 몰아가는 그런 자들이지 이게 대안이 있는가.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독일 인구의 13%가 외국 태생이고 지금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까지 하면 그보다 훨씬 많이 될 텐데 이 사람들 쫓아내고 어떡하겠다는 건가 그러면. 쫓아낼 수는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유학생한테도 장학금 많이 주고 그렇죠. 해외 이민도 많이 받았고 예, 당장 터키계만 해도 350만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13%인데 네. 근데 또 안에서는 막 그 갈등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메르켈이 이제 두 번째 원인이 이제 메르켈인데요. 네. 정말 메르켈이 너무나 큰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되돌릴 수가 없는 죄송합니다. 이제 경제에 저희들끼리 표현으로 빅엿을 먹이고 나간 나라에다가요? 예, 그러니까 역사상 독일 역사상 최악의 총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인 것 같습니다. 인기 많은 줄 알았는데. 예, 인기는 많았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경기 좋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 또 당장의 인기를 위해 먼 미래의 자원을 빼먹은 그런 정책들을 너무 많이 썼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노드스트롬. 가스관. 예, 가스관을 물론 이제 그 전에 슈레더가 추진했고 슈레더는 거의 뭐 러시아 로비스트가 돼버린 인간이 됐는데 예, 그 사람한테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예, 얼굴에 철판을 깔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분이 저기 한국 여성하고 뭐 결혼하신 그분 여러 번 결혼하신 분이라 여러 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 사람들 뭐 가족 관계에 대해서 우리 관심 없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메르켈이 실수이자 빅엿을 날린 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있는데 게 첫 번째가 탈원전하며 탈원전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노드스트롬 1, 2로 그 가스 받아서 그걸로 또 중간에서 중개 역할도 하고 장사도 했어요.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시리아에서 단번에 150만 명 받았잖아요. 난민을. 시리아 난민.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고 유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민을 받을 때 최우선으로 받아야 되는 게 기술 이민이고 기술자들. 왜냐하면 여기 와서 일자리를 도움이 되죠. 그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자력 갱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으면 그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하게 되는 게 세금을 낸 시민으로서 잘 살고 있는 외국인이 있다. 우리한테 굉장히 은인이에요.
고맙죠. 뭐 예를 들어서 뭐 AI 전문가가 우리나라로 이민 온다. 뭐 그렇게 되면 이게 최고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술 이민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문화 및 종교적 동질성을 되게 중시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개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을 위한 개토만 우리는 떠올리는데 사실 뭐 개토는 어느 곳에서나 다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1994년에 있었던 LA 폭동 때 한국 우리 교포들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 우리 눈앞에서 다 봤잖아요. 총 들고 자기 가게 지켜야 되는. 예, 벌써 30년 전이네요. 예. 아무튼 저는 정말 생생하게 그걸 보면서 좀 미국은 망했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초강대국이 다시 되고. 아무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민을 받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야 하고 그리고 난민을 받더라도 그분들을 잘 교육시키고 도움을 줘서 다시 돌아가게 그 나라에 다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나라에 살게 하자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잖아요, 지금. 아니, 스웨덴은 지금 그 이민자들끼리 양대 갱이 무법 천지 국가를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원래 되게 평화로운 북유럽 국가의 모습인데. 예, 그랬는데 이제 거기도 우파가 잡기 시작하는 게 기본적으로 좌파 정당들이 이제 전 세계 근로자들의 연대를 외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공산당 선언에서 칼 마르크스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사회민주당은 칼 마르크스의 주장은 동의하지만 혁명을 일으키는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평화롭게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자라는 게 사회민주당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연대를 중시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노동자들끼리는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는 존재다. 우리는 단결해야 되고 자본가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 단결해서 우리의 권한을 지키고 우리가 더 많은 걸 얻어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게 뭐 당장 프랑스에서 히잡 사건, 차도르 사건 이게 벌어진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생생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당장 이란에서 히잡이랑 차도르 안 썼다고 그 어린 여성들 수천 명을 죄송합니다. 때려 죽이는 사건이 이란에서 벌어지는 걸 우리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신에 너무 그 선택적으로 우리가 외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일들 중에 상당수가 처음 듣는 이야기일 텐데 저는 이제 책 한 권 쓸 때 요 한 10페이지 쓸 때 한 1000페이지 읽어야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 읽는다는 게 다 읽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 빼먹을 게 있군 이러고 읽는 거죠. 검색용. 네. 그래서 AI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는. 얘가 요약해 주니까 맞든 안 맞든. 그리고 고치면 다음에 더 정확한 번역이 나오니까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식으로 여성들의 인권과 여성들의 어떤 문화적인 상징을 쓰지 않으면 그걸 죽여도 되는 그 종교 경찰이 와서 죽여도 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실제로 정말 현실에서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메르켈이 우리 받아 이러고 150만 원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받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아무리 독일 국가 재정이 유럽에서 가장 튼튼한 편이라고 그러지만 일단 먹는 데다가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잘 지내면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일단 언어도 안 통하지, 문화도 다르지, 교육을 받았던 기본적 교육 연한이 유럽 사람들은 10년, 뭐 11년 그러고 있는데 거기 1, 2년이고 네. 독재 국가에 살다 왔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지도자들의 말도 너무 이렇게 반박하지 않고 반증하려는 생각보다는 잘 따르는 편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독일 내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개토가 생기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유로화 시스템 속에서 독일이 이제 꿀을 빨다 보니까 이제 남유럽을 다 망하게 만들면서 그쵸. 자기들끼리만 잘 살다 보니까 경쟁력이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바로 디젤 게이트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독일 차 중에 전기차 제대로 만드는 데가 어딨냐 이거죠. 저는 그 해외에 가서 책을 주로 쓰는데요. 이 책은 이제 열심히 집에서 썼는데 요새 사업하려니까 바빠서 해외여행 못 가고요. 해외는 못 나가고요. 근데 이제 연초에를 그 설이나 추석 연휴 말고는 사실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면. 그때만 고객이 안 찾아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맞춰가지고 한 주씩, 두 주씩 이렇게 가서 해외에서 있고 그 해외를 가면 꼭 다양한 차를 타보거든요. 우버를 불러서. 타보면 제가 정말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아이오닉 5가 최고의 전기차인 것 같다. 테슬라 Y도 타보고 뭐 X도 타보고 또 더 나가서 폭스바겐의 ID 3, 4 다 타봤고 MG 그 영국의 MG가 저 상하이차의 전기차잖아요. 네. 그것도 타보고 다 타봐도 저는 아이오닉 5가 제일 낫더라고요. 일단 실내 공간도 공간이고 승차감도 좋고 차 디자인도 좋고. 자, 왜 이러냐? 이게 파괴적 혁신이 뭔가 뻥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전에 잘하는 것만 딱 들고 있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라는 파괴적 혁신이 왔고 캐즘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 10년 뒤에 그럼 어떻게 될 건데 라고 하면 무조건 전기차에 일단 그쵸. 투자하고 안 되면 에이 뭐 썬킹 코스트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해야지. 그게 되겠어 같은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건 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방향은 맞으니까. 그렇죠. 경쟁을 촉진시키고 기업들을 망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디젤 치열한 게이트 경쟁을 때, 통해서. 디젤 게이트 때 독일 3사가 다 조작한 거 밝혀졌잖아요. 네네. 그럼 하나는 망했어야지. 제일 심한 회사가 폭스바겐이라 거기를 못 망하게 한다 치면 어떤 좀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다 덮고 뭐 계속 소송 중이고 선진국 국민들한테나 보상금 많이 주고 뭐. 그런 거 보면 독일차에 대한 뭐 신뢰가 엄청 깨졌잖아요. 그들은 왜 그렇게 엉망이 됐을까? 답이 대략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남유럽 국가들 뜯어먹으면서 경쟁력 약한 유럽 내에서 자기들끼리 유로화로 방어벽을 치고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AI 혁명 왔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많은 혁명이 지금 시작돼서 오고 있어요. 진행 중이죠. 로봇 혁명. 근데 뭐 당장 쿠가 같은 거를 중국에 팔았잖아. 세계 3대 로봇 회사 중에 하나인 쿠가가 네. 독일 회사인데 그걸 중국에 팔았잖아요. 벤츠 지분도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죠. 예, 뭐 그건 벤츠 사라 그러죠. 뭐 별로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건 뭐 지분 투자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 지리차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그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독일 차를 산 중국 회사는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니까.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서 독일 벤츠의 전기차 중에 타고 싶은 차가 한 대라도 있던가요? 저는 있습니다. 예. 예, 어떤 전기차 타고 싶으세요? 그 뭐 EQ 시리즈 이런 게 EQS겠지. 예. 그러니까 대형차. 네. 근데 문제는 전기차 대형차는요. 네. 그 경제 전체에 미치는 탄소 배출에서 휘발유 차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 배출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더 큰 전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더 큰 전지와 더 짧은 주행 거리를 필수적으로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중소형차에서 아직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미국 기준 렌트를 했을 때 나오게 되는 연간 비용 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이 현대의 그 아이오닉 6 같은 그런 차들이 그 정도까지. 그 정도가 지금 렌트카에서 다른 경쟁자보다 압도적인 비용 우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대형차는 아직 멀었던 게 큰 차로 가면 갈수록 아직은 이 이야기는 최근에 읽은 책 왜 우리는 거대 도시로 가는가라는 책에 잘 나오니까요.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 전기차 정의원 교수님이 쓰신 책 네네 아닌가요? 이번에 이제 공조로 나왔죠. 예. 그 우리나라 철도 관련돼서는 뭐 최고의 저자신 분들이어서 갑자기 내 책 광고하러 나와놓고 딴 책을 광고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홍춘욱의 최소한의 경제 토픽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예, 이 이야기가 책에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신박한 이야기들이 저희가 다 그래서 있습니다. 독일이 어쩌다 유럽의 병자가 되었나 이 섹션을 지금 읽고 있는데 앞에서도 유로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 예전에 기자 생활하면서 기사 쓸 때 유로존의 위기가 닥치면 독일이 제일 큰 수혜를 본다. 그러니까요. 다들 이제 막 그리스 나자빠지고 이탈리아 나자빠지고 할 때 유로화는 약세 보이니까 독일이 수출금액 더 많이 벌어가고 맞습니다. 이거 계속 반복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꿀 빨았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다 이제 경쟁력을 잃고 근데 그게 준비를 지금은 못했죠. 안 통해요? 지금도 통하겠죠. 지금도 통하는데 문제는 파괴적 혁신이 와버릴 때 그 앞에서는 그 이제 죄송합니다. 자기 나와바리에서 자기 영역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갈취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갑자기 팔 게 없어지는 세상이 온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 그리고 더 나가서 AI, 로봇. 그러게요.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기차, AI, 로봇 쪽에서
독일 기업 혹시 한 개라도 생각나는 회사 있으세요? 근데 사실 독일이 3차 산업까지는 정말 잘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뭐 전통적인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바스프 같은 굴제 화학 회사도 있고 SAP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도 독일 기업이고 딥엘 이런 회사도 나왔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좀 멈췄다는 거예요. 딥엘도 잘하는데 우리가 대용량 대규모 언어 모델이 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번역만 해서 딥엘이 그걸로는 될 것인가? 요새 코파일럿 번역시키면 잘하거든요. 그리고 당장 저도 그 갤럭시 노트 이번에 신형을 샀는데 네네. 영어로 이렇게 보면서 거기 번역시키면 사진 찍으면 그냥 사진 딱 찍으면 번역이 다 되는데 번역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AI가 이 정도인데 이미 이건 추가 학습이 안 되는 AI가 이 정도까지 와 있는데 굳이 유료로 딥엘 결제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PDF 번역 때문에 딥엘을 유료 결제해서 쓰는데 네네. 적어도 이번에 나온 갤럭시 AI를 보고 있으면 이거 번역 가지고 이게 돈이 되나 이제 이게 다 공짜인데 얘는 다 공짜인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